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부천의 근대도시 부천에 대한 이제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외부 강사지만 매년 그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 결과물에 그 지역별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 지역별로 이야기를 많이 누구보다 이제 많이 들으신 분일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그 부천의 이제 마을과 부천 지역별로 이야기를 오늘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주실 이혜린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 부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저는 부천을 잘 몰라요. 잘 몰랐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원로 선생님들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부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의 기억과 조금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세 가지의 소리가 너무 큰가 봐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기록으로 역사를 재발견하고 기록으로 지역성, 그러니까 부천의 지역성이라는 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 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부천이라는 도시가 도시 개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현대 사진, 자료, 그리고 지역 원로들, 오래 사신 분들 혹은 이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부천이,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이야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모를 법한 그런 숨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요. 부천에 남겨진 명소들, 그리고 이미 사라진 곳, 혹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간들을 부천 시민이 직접 가보고 혹은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탐사대라는 것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탐사대원들은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부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같이 부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부천 문화탐사대, 그리고 그 부천 향토 역사, 택시라는 게 뭘 하냐, 부천의 근현대 혹은 기록 자료들을 수집하고요. 지역 원로들 인터뷰하고 구술체로 글로 쓰고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여러 가지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역사적인 공간도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부천 시민한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부천에 관심이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가 오늘 자료를 채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미리 보지 마시고 일단 이 사진만 봐주세요.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걸까요? 정주사. 컨닝하신 건가요?
정리하신 건가요? 여기서 혹시 나 알아볼 수 있는 그 건물이 있다 혹은 도로가 있다 하는 곳 계실까요? 대로 앞에 이렇게. 앞에 대로. 예. 네. 또 네? 산도 보이고요. 언제 찍었을까요?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여기 어느쯤이겠다. 도시개발이 요쯤 되고 아파트가 언제 들어섰으니까 요 시기쯤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집을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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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 78년. 여기 써있죠. 78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 자료를 잘 안 드려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혼자 고민해 보시거나 좀 떠올려 보시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잘 안 드리는데 일단 1978년에 성주산에서 바라본 부천시 전경입니다. 다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부천에 나는 토박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토박이는 거의 없으시죠? 이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위치를 너무 바뀌어서 찍은 위치.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성주산 네. 그거를 잘 모르겠다. 아,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78년에 성주산에서 찍은 부천시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더라고요. 그 원로 지역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부천이 이런 경험과 과정을 겪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철도를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산업 기반이 조성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직접 들으신 건 아니고 겪거나 경험하신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지역에 사는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라는 얘기를 다 구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역이 설치되고 일본 자본이 유입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들었다가 왜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천시의 어떤 역사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 지금 이제 막 뛰어노는 아이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셔라, 기록을 많이 남기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면 요거는 사실 저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천이라는 곳이 부천 지명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부평. 인천. 오늘 섞은 말이잖아요.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교통과 산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입지적인 특성,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농촌 마을에서 근대적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해야겠죠.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 물자를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물자, 교통이 잘 발달하면 뭐가 좋을까요? 운송수단이 발달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와서 많이 살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니까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두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인 장점 때문에 다양한 산업시설의 입지 조건을 제공했다
그리고 원료 조달, 제품 유통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뭐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통 발달이 도시화의 기반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인선 철도 개통으로 부천 지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사람들이 부천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도역 주변으로 상업시설, 사람들이 이제 사용해야 하는 편리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점차 농촌 마을에서 근대적 도시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선 개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거든요. 마을의 사회적인 것, 경제적, 구조적, 문화적인 것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예전 선생님들의 구술을 들어보면 초등학교까지는 부천에서 나오시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서울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서울 혹은 인천 이렇게 많이 다니셨고요. 그리고 역 주변을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형성됐고 외부 문화라는 게 외부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유입됐다. 그래서 경인선이 개통되고 나서 부천역 설치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거는 일본 사람이 그린 현재 부천역 남부 일대고요. 이런 기록들이 서울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현재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당시의 소사역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런 지형을 갖고 있었구나, 어느 상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 개통과 함께 부천 지역은 교통,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됐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표지판, 부천역이고 그 다음이 중동역이고 그 다음이 그 반대는 역공역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사진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당시를 저희가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것도 찾았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부천역의 100주년 기념 스탬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부천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복숭아. 또 하나는 영화. 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복사꽃을 형상화한 요 스탬프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천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런 거다. 얼마나 고민을 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었겠어요. 이런 것들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 부천의 지역의 모습은 무엇일까? 요거는 이제 책자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역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일까요? 교통이 복잡하다. 교통이 복잡해졌다. 네. 그래서 평야? 풀탄성화에서 아파트 건설을 했다. 아파트 건설을 했다. 네. 못바라기다. 다 노바닥이었는데. 네. 또 뭐 있을까요? 복숭아 나무가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문화가 발전된 데가 가는 것 같아요. 문화가 많이 발전했죠. 네. 예를 들어서 발전된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천지가 개혁했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 이런 기억들을 남기는 게 맞을까? 혹은 지역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개인의 기억.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철도를 타고 뭐 이랬잖아.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게 갔어 하는 지역과 관련된 개인의 이야기도 다 이 부천의 역사성을 구축하는데 마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거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인데, 개인사인데, 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모으면 부천이라는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차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 구술 체록을 하면서 기차와 관련된 얘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원종동은 버스가 잘 다니질 않아서 서사역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거나 미군 트럭을 타고 등교를 했다. 미군이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버스가 없을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워준 거예요. 그 뒤에 고등학교 때는 증기기차가 다녔는데 속도가 느려서 달리는 기차를 잡아 탈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느렸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살아왔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기차와 관련된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은 사실 상상도 못할 얘기지 않습니까? 달리는 기차를 잡아서 탔어요. 지금 어때요? KTX 1분만 늦어도 얄짤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증기 기차였기 때문에 잡아 탈 수 있는 속도였다. 되게 느렸다는 거겠죠. 또한 네 말씀하세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부천에 제일 먼저 온 연도가 1956년도예요. 네. 정거장에 서 섰다가 떠날 때의 속도가 좀 느렸죠. 네. 그때는 그렇게 잡아타고 갈 수 있는 속도예요. 아 이제 출발할 때만 그랬군요. 제 계획에 이제 올라가면 차가 주행을 할 때는 그게 사죠.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엔 그래. 제 기억은. 부천역에서 타가 지금 옛날 소사역이죠. 거기서 타서 건널목을 지나서 조금 갈 때까지 진말 가는데 조금 넘어갈 때까지 지금 전도관이 있는데 거기 한참 못 미치죠. 이 속력이 팍 지금처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타셨다는 얘기네. 저번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제 그게 예. 달리는 데도 했다. 이렇게.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체가 느린 게 아니고 네, 출발할 때는 탈 만한 수준이었다. 근데 느려도 탈 정도는 아니에요. 달리는 데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동암역 있는 데 가면은 기차가 막 돌거든.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쓰리꾼들이 손목시계 채가지고 거기서 여유있게 내려서 손 들면서 가거든요. 그런 제가 거를 실제로 봤어요. 인터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잖아요. 기차와 관련된 또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사건에 관한 건데 그 양호석이라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당시에 기차가 3칸으로 되어 있었고 한 칸에는 남학생, 한 칸에는 여학생, 나머지 한 칸에는 공무원들이 탔다 주로. 그러다가 개봉동에 있던 다리를 건너는 중에 기차 2칸이 철로를 이탈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다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래에 있던 연못에 다 떨어졌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거의 2칸에 타고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죽었고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현재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자리에는 원래 미군 병원이 있어서 그 미군 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내서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군 포함해서 영국군들도 현장에서 도와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선생님들 중에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실 거고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뭔가를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런 기억들은 사고가 났다는 신문에 날 수 있지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신문이라는 기록과 합쳐져서 더 큰 그런 에너지, 영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문 기록이 없나요? 네, 없어요. 뭐 누가 도와줬고 뭐 이런 건 없고 사고가 난 건 아마 있을 겁니다. 연못이라기보다는 저게 안양천 거기가 고척 좀 끝나는데 거기까지가 옛날에 부천동이었어요. 네네. 안양천을 기점으로 네. 하고 넘었으면은 독립산업이라고 동력동에서 네, 그런 설립자슨 그런 얘기 우리 맞아요. 얘기는 건빵 공장이 있었어요. 그 맞아요. 이기붕이가 만들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다리인 것 같아요. 예. 그 공장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양천이에요. 안양천이 조선시대 때 안양천이 아니에요. 그냥 대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구술을 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그 지명을 모를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합쳐서 하나의 어떤 사실로 만드는 작업을 구술사라고 하거든요. 그 구술사에 대한 얘기도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부천 역사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에서 갖고 온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는요 1970년대 현재 신곡 1동에서 약대로 가는 길의 모습.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이것도 1970년대 얼마 지금 신곡 1동에서 약대로 가는 길의 모습. 사실 70년대에 카메라라는 건 엄청 비쌌잖아요. 이게 뭐 아무나 카메라를 갖고 있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사진들도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 상황, 전봇대는 있지만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고강동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았고 버스도 거의 없었다. 정부에서 도로를 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네에도 대로를 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못 내게 하고 그랬다. 당시에 고속도로 개설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를 만들면 농지, 내가 농사 짓는 농지가 훼손되고 쌀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뭔 도로를 만드냐, 농사 짓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에는 도로를 내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되게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라는 그 내용, 기억을 저희가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런 풍경 기억나시나요? 좀 잘랐는데 1970년대 중반이에요. 경인국도라고
설명이 쓰여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역 근처거든요. 요 역에서 조금만 더 지금 무슨 시장이냐 자유시장 그 중간에 오다 보면은 댕댕이 골목 뭐 지하차들하고 이제 거기가 소사의 끝이었어요. 그 이상은 그냥 허벌판이었어. 어쩌다 집들 띄엄띄엄 있고. 상공회의소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상공회의소가 여기 있었죠. 여기 옛날에 문화원도 여기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록이나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더 나와야 부천역이고요. 부천역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어디 지금 경인도로 예. 경기도로 이게 지도로예요. 예. 부천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인도. 그 맞은편에 보는 산이 어느 방향이에요? 저게 지금 어미산 같은 여기 무한복지학교 맞은편에 여기 경인국도 저기 신목과 사거리에서 부천 소사동 쪽으로 소사 삼거리 쪽으로 향해서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부천 쪽에 네. 찍은 것 같아요. 좌측에 부천역인데. 어미산이요? 어미산 말고 저게 예. 지금 온수 저거 어미산인 거 어미산 같아요. 맞아요. 요곡에 보면 좀 약간 높은 산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절개, 조그만 산 절개. 있잖아요. 여기 도당산이에요. 요 앞에 저 건물 위에 조금만 이렇게 위로 보이는 게 도당산 같아요. 그리고 저기 어미산이고. 예, 그거. 네, 그거는 도당산 맞고요. 어미산 그 뒤에 게 어미산이에요. 여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애매한데 지금 여기가 서쪽이냐 동쪽이냐가 지금 동쪽은 아니에요. 서쪽은 맞아, 아니에요.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북구역이 아니라 남구역 아니에요? 남부역이에요, 남부. 옛날에 조그만 곳도 없었어요. 예, 네네. 하나 진짜 안 있었구나. 다녔어. 네. 지금 얘기하면 스매끼리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정목사라고 네. 지금 유명한 집이 그 의사가 발전했더라고.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게 무슨 산인 것 같다, 이게 어디인 것 같다, 주 도로였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차가 몇 대 안 되네. 아, 차가 진짜 없긴 없었네. 그래도 음내 나오면은 눈알이 휙 돌아갔는데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요, 지가 정말 차가 없는. 제가 요새 운전 연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할 엄두가 너무 안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옛날에 버스가 이런 모양이었네, 이런 색이었네, 지금이랑도 되게 다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왜 아주 50년대, 40년대, 60년대 드라마를 재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드라마들이 다 이런 사진을 보고 버스를 제작하거나 세트를 제작하거나 합니다. 사극도요, 기본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게 많아요. 물론 거기 안에 꾸며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간판은 이렇게 걸었네, 버스는 이렇게 생겼네 하는 것들, 정보들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어요. 70년대 여기 버스가 나왔나? 70년대 중반에 이 버스를 만든 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산업 있잖아요. 또 바로 넘으면 하동환 자동차에서 와요. 네. 신촌에서 글로 이사를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돼서 다른 분의 기억을 한번 들여다보면 윤영춘 원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주 하신 분이었고
처음 부천에 왔을 때는 복숭아밭이 굉장히 많았다. 현재 신도시로 발전한 지역이 전부 논이었다. 기억으로는 말씀하셨죠? 기억, 내 기억.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으로는 역곡보다는 지금의 중동 신도시 지역이 복숭아밭과 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가장 크게 본인이 생각하는 건 신도시가 생겼다는 거. 역곡에서 까치울역 가는 길도 다 막혔었는데 도로를 만든 지 15년도 더 지난 것 같다. 원래는 거기 산이 있었고 새롭게 도로가 생긴 거다. 도로 만든 거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편해졌다. 산을 두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으니까 편해졌는데 교통편도 발전해서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말미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전에 부천이라는 지역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발전하는 대신 그런 것들은 조금 서운하다, 아쉽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사진을 보시면 1970년대 포장되기 전에 경인국도 사진, 그다음에 1970년대 포장된 경인국도 사진, 요것도 조금 짧았는데요. 1990년대 경인국도 사진. 이렇게 보면서 이 경인국도라는 지역이 부천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술, 말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들, 영상들,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사실 지역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됐죠. 교통이 발달하고 나서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인선, 철도 건설로 부천 지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상업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공장들이 세워졌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천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사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공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해방 이후까지 부천에는 다양한 규모의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인천 혹은 서울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유공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유한여행이 여기서 탄생했다 하는 얘기도 하시고 그때 그런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겠나요? 불포천? 보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부 가설스러운데 그것 맞아요. 물이 지금 빠졌어. 맞아? 옛날에는 좁았나? 그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퇴수기 때문에 그 수문이 북쪽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동부간선수로는 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수문인가? 네. 이게 퇴수 물을 빼는 불포천이 맞아. 이게 좀 뭐야? 이게 언제쯤 찍은 건가? 그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들판이 추수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따라서 무속적으로 추수했죠 지금? 추진한 것 같아요. 거지. 네. 이게 어디쯤에서 찍은 건가? 자세히 산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포천보다 동부간선 수로에 물이 조금 많이 사용하고 난 뒤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물이 가득 차니까 이 지금 물의 3배가 됐더라고요. 송내역 쪽에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송내역 수로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 동부간선수로 육개시켜서 대부뚝이 있었고 대부뚝 읍내에서는 오대부라고 그랬어. 오대부. 그리고 저 오정면에서는 말 대부뚝이라고 그랬어. 여기에 보면은 콘크리트로 된 수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게 대부뚝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고 대부뚝은 약간 높아요. 저기 논보다 약간 높은데 이거는 논보다 낮잖아요. 전체적인 게 논보다 낮죠? 이 하천 바닥이? 네. 그러면은 불포천이 맞아요. 왜 대부뚝에서 물을 공급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남는 물을 불포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마 불포천이 옛날에 내가 그 안달이 얘기했잖아요. 물가 몇 미터, 한 20m도 안 되는데 지금 200m 된다. 아니 그렇게 그 이 두 치까지 합치면은 이 불포천이 대부뚝보다는 넓었어요. 이게 최현수 씨가 이 사진을 가지고 불포천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었거든요. 근데 나 처음에 이게 동부간선수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퇴수용이기 때문에 이게 불포천이 맞다.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흙이 넓지 않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캡션은 안 달려있어요. 이거 어디다 불포천 캡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이게 지금 삼산동 불포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불포천 얼류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저 물이 한양 쪽으로 빠지고 아니 그거는 저 역곡에서 하나는 베리내로 나가고 하나는 용먼내로 나가요. 그래서 용먼내에서 마지막으로 빠지는 데가 안양천이에요. 그거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의 위치를 산의 흘림대로 봐가지고 위치를 보면 대충은 나올 텐데. 그러게. 이건 한번 저희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아 그게 이거 참 찍고 남이 찍어 오시려니까 왜 안 찍어 오시냐? 다른 사진도 건물이 꽤 많아요. 건물이 꽤 많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김포공항 쪽이고 이쪽이 양쪽이 대장동의 그 수로길이 아닌가 저는 딱 사진 보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대장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가요? 끝에가 여기가 김포공항 대장동이고 저기 대장동을 찍었으면 개화산 이외에는 높은 산이 없잖아요. 만약에 약간 각도를 둔다면 여기가 얼마나 벌판이냐면은 제가 약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교가 처음에 북한산 및 오정들이야. 아니 이 오정에서 어떻게 북한산하고 북한산 및 누가 지었나 그래도 어려서 몰랐고 그래서 가가지고 커서 가보니까는 대장동이나 오정동에서 딱 보면 북한산이 바로 앞이고. 예. 그래서 북한산 및 오정들이라 거리상 보고 있죠. 이게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우리 북한산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서쪽으로 보면은 그 동부간선수로에서 불포천으로 하는 간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차피 이게 지금 물을 공급하는 용수로는 아니에요. 낮으니까. 그러면은 동부간선수로에서 이 용수로가 쭉 있거든요. 물을 쬐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폭이 좀 넓긴 한데. 근데 보기에는 가을이니까 동부간선수로에서 불을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 세멘트가 보이잖아요. 그 위까지 차서 이쪽에 이 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숨은. 그리고 돌려서 내보내는 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리 하나 보여요? 엎드 다리도 보이죠? 네. 자, 일단 제가 이 사진이 뭔지를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옛날에 부천에 이런 곳이 있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캡션이 정확하죠? 소사동의 70년대 모습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모습들? 이거는
마을 모습이라. 윗소세나 아랫소세 살던 투박이들한테 이게 보면은 저거 누구의 집이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동천에서 도시로의 공간이 재편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통적인 농촌 공간이 이었는데 교통이 형성되고 산업 도시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원래 윤영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천 살던 친구가 동네에 약수터도 있고 등산로도 있어서 살기에 좋다고 했다. 당시에는 북쪽이 남쪽보다 더 좋았다. 이거 개인적인 거예요, 선생님들. 개인적인 겁니다. 당시 성신여대, 지금의 가톨릭 대학교 쪽에 배드민턴장도 있어서 그쪽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은 성당이 세워졌지만 원래는 테니스장도 있었다. 단독주택들이 그 옆쪽에 있었고 당시에 한신 아파트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고 조기 축구회를 포함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이 공간이 정말 편리하고 마음에 들었다. 원래 옆곡에서 오래 살았던 토박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지역에 많은 정이 들었다. 그렇게 옆곡동에 살다가 중동으로 옮긴 후 나는 계속 거주하고 있다. 왜 내가 부천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글들. 요거 아까 부천에서 제일 잘못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명 지하차도 있고요. 이 왼쪽에 이 높이 쓴 게 이게 제일감. 제일감리교회죠. 제일감리교회 새로 짓고 하고 이 건물들 저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이거 거의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 지금도 그대로 있군요. 지지해가지고. 네. 저 언덕 위에 있는 건 성당이죠. 아니, 감리교회. 감리교회예요. 이쪽이 이제 지하차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하차도 빠져나가는데 그 오른쪽 지금 안 보이는데 저기가 내가 손으로 돌려드릴까? 거기에 저기가 있어요. 성당이. 성당은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나가서 있지. 예,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이쪽은 못 나가게 됐어요. 지하차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못 만든 지하차도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평가하셨고 옆곡 쪽에서 지금 일로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옆곡 쪽에서 들어가는 거. 네, 네. 예. 그러면 성당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이쪽이 소수 안 되니까. 저 지하차도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있거든요. 네, 예, 예. 여기가 나오는데 오기가 요 일대를 신공리 5구라고 그랬어요. 요거 보면서도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도 알 수 있죠. 뭐 알 수 있을까요? 자전거? 자전거 많이 탄 거였는데 이런 지하차도 자전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인도라는 게 여기는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혹은 아까와는 달리 버스가 조금 다르네. 색깔이 조금 다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차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차들을 많이 타고 다녔나 보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죠. 부천에 드디어 지하차도가 생겼어요. 잘못 만든. 잘못 만들었지만 저게 이제 당장 부천의 명물 중에 하나. 그렇군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지하를 뚫고 이렇게 차도를 만들고. 그러다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이. 그래서 복숭아밭도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부천 시민들이 좀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공장 노동자들한테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젊은 각지에서 젊은 노동력이 부천으로 몰려들게 돼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연초 시험장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연초 시험장? 실제로 연초 시험장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 인터뷰를 해주신 분 중에는 연초 시험장에 실제로 근무하셨던 분도 계셔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도당동에 있었던 연초 시험장. 몇 평에 이르렀고 어떤 걸 하는 기간이었고 줄 좋은 담배를 우리가 어디서 수확해서 가지고 왔고 말렸고 이런 색이 좋은 거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6.25 직후에 한때 연초 시험장에 미군이 주둔했다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미군이 연초 시험장에 있어서 본관을 미군에게 양도하고 좁은 면적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글들도 남아있어요. 또 다른 연초 시험장의 사진입니다. 담배를 재배하던 모습들 남아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담배라는 걸 만들었구나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기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기서 일하시던 분은 월급이 꽤 많았다고 해요. 월급이 꽤 많았고 연초 시험장이 이렇게 우물 같은 게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되게 맑은 물이 있어서 그거를 아이들이 와서 가끔씩 여름에는 수영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여기는 연초 이거를 갖고서 파는 게 아니고 시험하는 데 네네네. 여기서 재배를 하는 건 아니고 다 시험. 이 역곡동의 그 농촌진흥원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종명 원룸에서는 수원에 가면 당수동이라고 있어요. 그 당수동으로 이전. 네. 1968년에 기관장 퇴임 기념 사진,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기록인 거죠. 연초 시험장에서 일했던 개인의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당시에 사람들이 요 구성원으로 일을 했구나, 언제 퇴임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는 사진을 인화해서 뒷면에 뭔가의 정보를 써놓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록들도 남아있습니다. 일본 시대 때 이런 관청들 네. 옛날에 반전농장이라고 네네, 반전 수진농장 이런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전농장이 소사중학교가 되는데 지금 부천중학교, 네. 소사공고가 부천공고가 거기 있었는데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의 어느 시골을 찍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향나무를 전부 다 이렇게 길러서 곳곳에다 향나무 속에 저렇게 2층 일본식 가옥을 지어놓은 게 여기도 똑같고 그다음에 반전농장도 그랬고 그렇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일본화 완전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뭐라고 기억을 하셨냐면 연초 시험장 땅이 45,000평 정도 되었고 굉장히 넓었다. 도당산 줄기가 내려오는 능선을 타고 밭을 만든 기억이 난다. 거기에 담배를 심었는데 붉은 황토였다. 부천 땅이 농사짓기에 매우 좋았다. 여기 춘희동이 봄춘자의 옷의 자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지역이다. 담배는 부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배를 했다.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이렇게 지역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건강에 나쁘다고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잖아요.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담배 인기가 좋을 때라서 가능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 부천에 있던 연초 시험장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서 화성군으로 이전했다라고 회상을 해주셨어요. 쉬어야 되나요? 네. 옛날 사진이 50년대 찍은 사진이고요. 아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졸업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소사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약대초등학교. 사실 국민학교였죠. 공립학교. 국민학교도 아니고 그 전엔 다른 이름을 불렸죠. 일단 소사 남초등학교는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였고 1910년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소사에 세웠다. 북초등학교는 1924년에 조선인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되었다. 북초등학교가 처음 설립될 때는 4년제였고 그 후에 6년제로 바뀌었다. 오정초등학교는 1932년에 생겼고 약대초등학교가 오정초의 분교였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개교를 했다. 역사가 되게 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도 부천 토박이 중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오정, 약대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많고 친목 유지하면서 체육대회, 사내활동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요것도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천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복숭아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인국도변에서 팔던 복숭아 이제 판매장 같은 이런 사진도 나와 있고요. 복숭아 판매하던 시장 197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자료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추가한 건데 부천이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많이 피었고 1970년대에 경인국도변에서 복숭아 노점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 서울에서도 사러울 정도로 너무 맛이 좋았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라는 것도 했었다. 네, 기억나세요? 네. 복숭아가 유명했기 때문에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도 했었다. 1985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알다시피 부천 복숭아가 유명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대구는 사과가 유명하고 나주는 배가 유명하고 그런 것처럼 전국에서 복숭아로는 가장 유명한 지역이 소사 복숭아였다. 봄이 되면 부천 곳곳이 복숭아꽃으로 장관을 이뤘다. 특히 원종동 주변은 복숭아꽃이 피어서 밭 전체가 붉어졌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웠고 내가 기차에서 내려서 밤늦게 기차에서 내리면 복숭아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황홀했다 이런 것들, 감상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질이라는 것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생소하겠지만 지역 이름이다. 원래 아버지가 일본인이 운영하던 복숭아 밭에서 일했다. 부천에서 복숭아를 키우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부터고 부천시와 일본이 자매결연한 도시 오카야마에서 온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곳이 일본의 복숭아 명산지이다 라고 회상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부천하면 또 얘기해 주시는 게 요 도단굿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10월에 이런 도단굿을 지낸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년에 한 번 지내던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2년에 한 번으로 지내고 그마저도 이제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섭섭함, 아쉬움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당제에 참여한 기억이 있다. 과거에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전부 갓을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왔었다. 목욕 재개는 물론이거니와 항상 정갈하게 제를 지냈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씩 했다.
동네 잔치라기보다는 더 큰 축제 같은 느낌이었다. 동네 주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자리였고 음식 등 즐길 거리를 아주 풍요롭게 준비해서 모두가 다 나눠 먹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당제를 많이 개최하고 그걸 지역 문화로 유지하고 전수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부천의 도당제는 사실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거를 강요하기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비슷하게 도당제에 관련된 건데 이런 아주 디테일한 절차를 해주셨어요. 산신제를 지낸 뒤에 내려와서 손자나무에서 두 번째 제사를 지내고 또 뭘 하고 초대한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고 한참 도당제를 지냈을 때는 소머리 5개까지도 끓인 적이 있다.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성의 있고 좋았다. 근데 지금은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왜냐? 인력이 없다. 기풍구지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로 떠났고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참여도 하지 않고 뭔지도 모른다. 내가 설명하다가 지친다. 관공서나 시청, 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거지 개발과 도시 확장도 하나로 넣어봤어요. 봉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증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거지 개발을 추진해서 우리가 알듯이 신도시,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이 됐죠. 그래서 농촌 마을이라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현대적인 도시 공간, 그냥 다른 도시들과 다를 게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농지였던 곳에 집들이 들어섰고 좁은 농로는 넓은 도로로 확장하면서 부천의 경관이 사실 완전히 새로워졌고 요거를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초기 주택 단지부터 아파트 단지 개발, 신도시 들어선 거 혹은 상동, 중동을 중심으로 다시 상업시설이 개편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개발 이전에는 낮은 밀도의 단독주택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됐고요. 좁은 골목길,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면 지금은 넓은 도로, 주차 공간이 확보됐지만 반대로 이웃 간의 활발한 교류가 많이 없어졌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환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농사, 복숭아 농사 이런 거에서 철도 개통과 공업단지 조성으로 외부 인구가 유입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도시로 됐다.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많아져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교통도 좋아졌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성은 많이 약화되고 좀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권병학이라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원정동에 살다가 작동으로 이주하셨대요. 작동에 전원주택 단지라고 해서 1, 2, 3, 4단지가 있고요. 1단지는 어디 있었고 원래 2단지는 어디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가 원래 비어 있었는데 이곳이 주공 단독 주택 단지였다.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지역이었고 당시에 평당 65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당시에 주거지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도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본인이 부천시 사회정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라서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다양한 지도는
부천 지역의 지형 변화, 토지 이용 패턴의 변천사를 보여주고요. 특히 지명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깊은 구지, 요새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깊은 구지, 뭐 이런 지명의 변화와 새로운 도로 개설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항공사진도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부천의 도시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로서 문경지가 주택지로 다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자료는 뭐가 있냐면 신문 기사입니다. 지역 신문과 중앙 언론에 담긴 부천과 관련된 기사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주민들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이 개발되었는지, 어떤 사건가 있었는지, 뭐 그런 개인사, 이런 기록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인터뷰라는 것을 진행했다. 요거를 구술사라고 하는데, 구술사라는 게 문헌 기록, 저희가 봤던 뭐 책이나 혹은 기록이나 행정 기록, 행정 기록에는 뭐 공무원들이 만든 그런 기록이 있겠죠. 행정 기록 혹은 개인의 일기, 이런 문헌, 텍스트로 쓰인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 기억을 통해서 연구를 재구성하는, 역사를 재구성하는 연구 방법을 구술사라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거 다 구술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삶, 일반인의 삶, 특별하지 않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삶,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항상 권력자에 의해서 쓰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혹은 중심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억, 감정을 담아낼 수 있어서 역사의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고요. 아까 그 기차 사고에서도 보면 내가 어떤 기분이었고 정말 뭐 이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객관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생생한 기억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시사를 복원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그 개체의 접근을 통해서 역사적인 변화, 도시의 변화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 공식적인 기록, 행정기록, 공공기록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남긴 구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 개개인들의 목소리를 발굴해서 균형 잡힌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술사,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 원주민들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주민들이 정착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부천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도시화 이전의 마을 모습과 공동체라는 것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크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사는 부천에서도 굉장히 번화한 동네였다. 좋은 집이 많았고 그 소사에 산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다. 지역에 일제강점기 때 생긴 것으로 기억하는 진흥관이라는 극장이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다. 극장을 운영하는 주인 아들과 친구라서 내가 그 극장에 자주 갔던 기억이 난다. 영화도 상영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다. 이게 부천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개인의 기억이거든요. 나 그 아들이랑 친구여서 자주 갔잖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을을 형성하는데도, 마을의 기억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교통이 발전하고 그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부천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부천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57년간 부천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에 부천에 왔을 때는 강화, 옹진, 김포, 부천 지역에 국회의원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부천에만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이 많이 커졌다는 거겠죠? 발전했어. 그렇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다. 부천이 유독 주변 도시에 비해서 지역의 가치를 그만큼 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서울과도 인접하고 사람이 살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이라서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시민들 못지않게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민 구술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문서로는 기록되지 않은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공식 기록, 공공 기록이라고 저희는 말하는데요. 공공 기록에 없는 개인의 경험, 감정, 일상생활의 그런 디테일한 사소한 장면들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 주민들의 구술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사실 나열, 이때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 계절별로 어떤 걸 했는지, 이웃은 어땠는지, 가족 내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요. 감정, 인식,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지역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제 같이 마을의 고유한 풍습이나 어떤 절기별 행사들,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서로가 도왔던 방법, 이런 것들이 구술을 통해서 보존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장점은 이런 게 있겠죠. 생생한 현장감,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록, 공공 기록에서 기록하지 않는 많은 공백을 메울 수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복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개인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사, 사회사에 연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술사의 문제, 뭘까요? 그쵸. 제가 아까 개인들이 남긴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었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주관적이거든요.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억의 주관성이 생길 수 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면담자의 영향력도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선생님들과 면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말이 안 통하겠죠. 부천역, 소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천 지역을 구술하려면 부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사진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구술사 하나만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구술을 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하는 교차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구술사의 주의할 점이에요. 한 명의 구술자에게만 의존하면 안 된다.
개인 경험과 집단 이야기가 만나는 게 구술사라고 할 수 있고요. 각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들을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첫 직장은 어땠고, 이사하면서 내가 부천에 정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부천에 살면서 가족의 주관성이 생길 수 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면담자의 영향력도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선생님들과 면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말이 안 통하겠죠. 부천역, 소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지역을 구술하려면 부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사진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구술사 하나만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구술을 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하는 교차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구술사의 주의할 점이에요. 한 명의 구술자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요. 개인 경험과 집단 이야기가 만나는 게 구술사라고 할 수 있고요. 각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들을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첫 직장은 어땠고, 이사하면서 내가 부천에 정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부천에 살면서 가족의 중요한 사건들, 개인의 성취와 실패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집단적인 층위에서는 여러 개인들이 경험한 무엇인가를 모여서 공통된 패턴, 복숭아가 유명했다더라, 어디가 철도가 어쨌다더라, 도로가 이렇게 확장됐다더라, 아파트가 생겼다더라 하는 마을의 전체 이야기로 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기억은 결국에 개인이 만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고, 결국에는 공동체, 부천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공동체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지만 개인의 기억이 결국에는 집단의 기억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기억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문헌 자료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집에 기록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개인 기록도 되고, 혹은 어디서 받은 기록도 되고, 신문 스크랩도 있고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문헌 자료들은 당시의 공식적인 기록과 사적인 기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구술 증언과 사진 자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문헌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서, 분청에서 혹은 그 이전에 생산한 공공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통계 자료, 의회 회의록 이런 것들, 어떤 정책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 또 하나는 개인 기록, 일기, 편지, 가계부, 메모 이런 것들도 다 공동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언론 자료, 신문 기사, 잡지, 방송 프로그램들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또 하나는 크게 사진 자료를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족 사진들도 사실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돼요. 아까 연초 시험장에서 퇴임식 사진들, 개인적인 거거든요. 근데 부천에 연초 시험장이 있었고 퇴임할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구나, 그때 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뭐 가족 나들이 사진,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아, 집이 이때 이렇게 생겼었네 라는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수집하고 정리라는 것을 해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 아카이브, 개인 아카이브, 뭐 구청 아카이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천의 발전, 새로운 시설, 지역 행사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관점 혹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사진이 모두 다 기록으로 기능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이 기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육하원칙을 정확히 알고 육하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답입니다. 육하원칙 뭐가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네.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요 얘기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요게 좀 중심이 많아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거 어떤 상황일까요? 뒷장 보지 마시고. 네? 피난 가는 거 같죠? 보증 같은 거 다 들고 있습니다. 철길도 보이죠? 기차 기다리고 있는 기차길인 것 같아요. 기차길 따라서 가는 피난을 기차길 따라서 피난을 기차길 따라가는 것 같고 뒤에 포탄 터집니다. 뒤에 폭탄 터진 것 같다는 전쟁 때인 것 같아요. 느낌에. 요 뒤에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들이 부천을 찍은 사진을 보고 어딘 것 같은데 어딘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예, 수원역입니다. 이게 말고 시켜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를 맞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20대였어요.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는데 아직도 수원역에 이게 있네요. 물탱크는 아닌 것 같고 뭘 이렇게 저장하던 곳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자마자 저기 수원역인데? 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에 수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수원역이라는 걸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원에 사니까 매일매일 보는 풍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죠? 수원역에 발이 묶인 피난민. 수원역에서 마지막 기차가 피난민을 싣고 떠나자 남겨진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배회하고 있는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제 타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지?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진짜 그래? 의심이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진을 찍은 날짜가 명확하게 남겨져 있어요. 1951년 1월 6일 1월 7일일 수도 있고 1월 8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수원역이 맞고요. 그 학생이 20대 학생이 요거를 딱 보고 수원역이 맞다 라고 했고 뭘 보고 사람들이 요 사진에 캡션을 이렇게 달았냐. 실은 이 사진은 미군이 찍은 겁니다. 50년대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를 갖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정말 뭐 만석군집 아들 정도 돼야 카메라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 뒷면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1951년 1월 6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원역에서 피난민들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나서 수원에서 뭘 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미군, 이름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남겨둬야 이게 정말 이때 이런 상황에서 찍은 사진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첩이 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엄마가 이제 사진 카메라로 찍어준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랑 제 동생 말고는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엄마도 기억이 안 나신대요. 이게 도대체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대요. 대충 뭐 5살, 뭐 6살 때인 것 같아 라고 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야 이거 맨날 놀던 순이잖아, 철수잖아, 뭐 지영이잖아 이렇게 아는데 그거를 굳이 뒤편에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거, 아카이브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기록을 만드실 거예요. 메모를 하실 수도 있고요. 편지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나는 이거는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남길 거야 하는 것들이 아카이브고요. 특히 아카이브 중에서 사진의 핵심 요소는 어려운 말로 식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별이 뭐예요? 육하 원칙을 알게 하는 거. 이걸 누가 찍었고 언제 찍었고 왜 찍었고 여기가 어딘지 하는 일련의 정보들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실은 그 자체로 촬영 시간, 장소, 인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요. 다른 기록들에 비해서는. 근데 실제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남겨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도 그럴 거예요. 요새는 핸드폰이 되게 발달해 있어서 요거 언제 찍었는지, 어디인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 찍힌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안 알려요. 당연히 걔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것은 이 기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찍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왜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 정보라고 하고 기록학에서는 요거를 맥락이라고 해요. 맥락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너는 맥락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맥락입니다. 이 기록이 생산된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사진에서는 식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뭘 찍었는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진의 식별 정보는 사진 뒷면에 있는 메모, 아까 수원역이 그랬죠? 그리고 앨범의 캡션, 별도의 기록 등을 통해서 보존이 되지만 이러한 정보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사진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캡션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누굴 찍은 건지, 누가 찍은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흑역사. 네? 흑역사? 캠프 머서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저기 공병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군대예요. 네?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병대대, 미국 네. 공병대대가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거를 보고 우리는 여기가 미군 부대 앞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식별할 수 있죠. 저희가 아는 거니까. 근데 친절하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남겨놨습니다.
1980년에 오정동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 앞에서 동네 아이들을 찍은 모습이다. 사진 수집은 누가 했고 사진은 누가 제공했다. 아이들의 이름까지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안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가 없으면 미군 부대 앞이네는 정도만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진을 조금 더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봐서는 요 교회 아까 그 사진에 있던 그 교회 아닌가요? 아닌가요? 오정교회.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사진을 절대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혹시 그 교회인가 해봤는데 아니었고요. 현 오정동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정리의 전경 사진이다. 1980년대에 찍었다가 아니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을 제대로 해놨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이거 오정리잖아 라고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정보라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 하는 정보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오정교회 두 번째 교회, 그 밑에 교회가 있어서 지금도 앞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사진을 찍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기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언제 촬영했는지, 장소, 어디서 촬영했는지, 인물이 있다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역할, 관계, 얘랑 얘는 친구야, 혹은 얘랑 얘는 사촌간이야, 뭐 이런 것들. 인물 사진의 경우 촬영한 사람과 사진에 있는 피사체의 관계, 촬영을 동의했는지, 요새는 이 저작권, 초상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뭐가 있냐?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한 정보. 사진이 촬영된 사건 혹은 제가 축제에 갔어요. 축제명이라던가 혹은 상황, 행사명, 목적, 배경 등을 포함해서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맥락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맥락 정보를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요. 아마 집에 옛날부터 모은 기록들 되게 많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처치 곤란하고 가족들은 이런 거 왜 안 버리냐고 잔소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모습,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되거든요. 기억을 보존하는 체계적인 도구입니다. 기록과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서 후대에 전승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돼요. 지금 사람들은 복숭아가 유명했대 라는 것만 알지 그 환경, 풍경,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전승하는 도구다. 특히 부천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을 끄집어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억이 중요한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로 가는 겁니다. 공동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내가 그리워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현재 아이들, 앞으로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해석시키고 재해석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부천이 나아가야 될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발굴하고 현재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기록, 아카이브,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1975년에 10월에 오정면이 부천시의 복귀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구역 조문회 앞에 세운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그때 왜 나는 사진을 안 찍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맞아 그랬었지? 아 나 처음 봤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정면이 언제 부천에 다시 편입이 됐구나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오늘의 프로그램처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되고,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 기록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책자를 쓰거나 저도 오늘 쓴 많은 책들을 부천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지역사를 널리 알리고 문화적 가치, 부천이 지금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천이 얼마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가 있는지를 알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시의,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이 됩니다. 공동체 기억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되고요.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유물과는 다른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정체성,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정체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지역은 무엇인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뭘 하던 지역이었는가? 에서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확인하고 단서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과거의 우리 선조들 혹은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현재의 문제, 부천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영감이 될 수 있고,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어르신들의 이야기 경청하기. 어르신들이 그 지역 아카이브 하다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내 얘기를 경청해 주다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사라져가는 장소들,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기록을 해서 남기기, 그리고 그곳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함께 보존하기, 그리고 이런 것처럼 지역 역사 교육에 참여하기, 학교, 이런 부천문화원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늘 배운 것들, 오늘 들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서 관심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마을 축제, 봉사활동, 주민 모임에 참여해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같이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시민이 주도로 하는 역사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부천의 미래 역사는 전문가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민이 주도로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중요하죠. 구술 증언에 참여하고 자료를 기증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 빨리 버리라고 가족들이 잔소리하는 여러 가지 자료, 기록들, 박물관, 문화원, 시청 이런 데 기록을 기증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로 본인의 기록을 해보시고 교육활동,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천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식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별을 하려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게 언제인지, 어디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산으로서 우리가 만든 기록, 아카이브는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록 작업은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손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태어나신 고향 혹은 이주해 오신 곳이라도 이제는 거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부천의 기억을 오늘 찾으려고 제가 많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부천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행은 오늘 이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여행의 시작이고요.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기록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시면 부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스스로 개인이 아키비스트,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을 아키비스트라고 하거든요.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와 대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남기면서 감정을 쌓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과정이고요. 부천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 현재 이야기고 우리가 앞으로 남겨야 할, 써내려 가야 할 이야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